자, 이번에는 김영삼 정부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마감을 하고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가 있는 당으로 들어갑니다. 김영삼 씨가 이제 평생 민주화 운동 하다가 본인이 싸웠었던 군부 독재 정권이었었던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당으로 김영삼 씨가 들어갑니다. 이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글에 들어간다라고 했던 표현이 유명한데, 김영삼 씨가 여당 후보로 나오고 평생 이제 야당이었었던 김대중 씨가 후보로 나와서 김대중 씨가 승리를 거두게 됐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앞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 정권이었었잖아요. 이제 민간인이었었던 김영삼 정부가 비록 여당의 몸이었었지만 권력을 승계를 합니다. 정권이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합니다. 금융실명제라는 걸 실시를 해요. 그 전만 하더라도 이제 실명이 아니더라도 계좌를 쓸 수 있었고 금융거래가 가능했었는데, 검은 돈의 어떤 흐름을 막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를 했고, 그 당시에는 엄청 혁신적인 어떤 대처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면서 지방 일꾼들을 뽑기 시작했고, 역사 바로 세우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회, 육사 출신의 어떤 군인들의 모임이 사조직이 하나회였는데, 여기서 쿠데타, 12.12 쿠데타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회가 이제 부담스러워요. 또 쿠데타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회를 혁파했고, 전두환, 노태우들을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고, 그다음에 조선총독부를 폭파시킵니다. 이때 일본이 조선총독부를 자기들이 뭐 철거에 간다라는 이런 소문도 있었고, 또 어떤 문화적인 가치, 또 역사적인 어떤 것을 기억하기 위해 총독부 건물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밀어붙이죠. 그래서 뚜껑만 떼어가지고 독립기념관 천안에 놔두고 총독부 건물을 폭파하고 해체 작업을 하게 되지요.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이 이 작업에 이제 참가했었는데, 보존하는 쪽으로 이게 주장을 했었는데, 좀 친일파라고 이렇게 좀 낙인을 찍어서 서운해 하셨던 부분이,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선생님 기억에 좀 남아있네요. 이때 독도 문제도 이제 한국과 일본이 갈등이 좀 있었고, 총독부 때문에 일본이 뭐라고 하니까 이때 김영삼 대통령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고 했던 이런 발언도 있었다라는 것이 또 되게 유명하지요. 또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게 됩니다. 선생님도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초등학교로 이때 바꾸게 돼요. 이제 국민학교라는 표현이 선생님 앞에서 표현했지만 황국 신민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신화된 백성 만든다, 일항에 신화된 백성 만드는 학교라는 뜻이 강하기 때문에 일제잔재라고 해서 초등학교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김영삼 정부 잘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인기도 엄청 났었어요. 역대급이었어. 근데 사건 사고가 많이 납니다. 회리오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성수대교 갑자기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다가 다리가 그대로 절단돼가지고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대구 지하철 갑자기 가스 현장, 이제 공사 현장에서 가스가 폭발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100명 넘게 죽게 되고, 또 역대급 사고였었던 삼풍백화점 들어봤나요? 백화점이 부실 시공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300명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 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또 대한항공이 괌에서 추락도 했고, 아시아나 비행기가 목포에 추락하는 등 이때 사건 사고가 끊이지가 않았어요. 뭐 다른 정권에서도 분명 사건 사고는 많이 있었겠지만 이때 유난히 많이 일어나면서, 이때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경제 성장을 하면서 어떤 부실 공사라든지 안전에 대한 불감증, 이런 것들이 이때 하필이면 또 몰아서 표출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김영삼 정부가 부담이 있었죠. 결정타는 나라 경제가 무너집니다. 외환위기라고 하죠. 우리가 이때 OECD에 가입을 합니다. OECD도 지금 어떤 경제적인 통계 이런 거 따질 때 OECD 선진국 해서 언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선진국 모임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OECD에 가입을 하고 보통 샴페인을 터뜨렸다고 하죠. 선진국에 가담했다고 되게 축하하고 뉴스에서 또 도배가 되고 그랬었는데, 바로 직후에 외환위기가 초래됩니다. 외환 보이고, 우리나라의 달러, 외환이라고 하는 국제에서 대표되는 외환 보이고 달러가 부족하게 되면서 외환 위기가 초래되면서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돈을 빌려주는 건 좋지만 그들의 경제적인 식민지가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수많은 실직자들이 생기게 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고, 가정도 붕괴되고, 이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지요. 이것을 영화한 것이 근래에 상영이 되어서 샌드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고3 때였는데 선생님 공부하느라 바빴지만 엄청나게 큰 획기적인 일이었었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이 초반에는 인기가 무지 많았어요.
하지만 말기에는 IMF 사태도 있고 아들 문제도 있었고 지지율이 바닥을 칩니다. 이때 우리나라 최초로 평화적으로 쿠데타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김대중 정부예요. 선생님 기억에 남는 건 김대중 정부 때 취임사를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을 하다 말고 갑자기 말을 잊지 못해요. 울먹거립니다. 어, 대통령은 어렵게 되었지만 몇 번에 걸쳐서 시도하다가 마지막에 되었거든요. 노인네가 되어서. 근데 본인 앞에 과제가, 또 국민들 앞에 과제가 IMF를 극복해야 되는데 혼자만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고 국민들의 희생이 따라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언급하다가 울컥합니다. 그래서 IMF라는 시련을 대통령의 기쁨과 함께 맞이해야 됐었던 김대중 정부였었어요. 이때 우리 국민들이 동참합니다. 금 모으기 운동 들어봤죠? 금을 모아서 달러를 사들여서 외환 보유고를 좀 채워주겠다. 또 그래서 금 모으기라는 것도 있었고, 이거는 우리 일제강점기 직전에 국채부상운동이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와 성격이 비슷해서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됩니다. 어떤 IMF 체제에서 구조조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노동자, 회사, 정부 차원에서 3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하자 해서 노사정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시도도 했었고, 그 결과 외환 위기를 조기에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MF를 조기에 상환하고 경제적인 독립은 이루어졌지만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 김대중 정부 하면 업적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이제 햇볕 정책이죠. 이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논쟁이 많이 붙습니다. 사람들이 지향하는 거에 따라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햇볕 정책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죠. 먼저 남과 북의 분단 이후에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남측의 대통령으로 최초로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북한 평양으로 내려가서 그 당시 때 김정일 아들이었던 2대 독재자였었죠. 김정일을 만나게 되죠. 최초입니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걸 발표하고 남과 북의 어떤 공통성이 있는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서로 평화를 나아가자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죠. 이 선언을 계기로 남북 교류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봤을 거예요. 금강산 관광산업,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끊어진 철도도 놓게 되고. 근데 안타깝지만 금강산 관광 사업은 지금 중단되었고, 그 관광객 중에 한 명이 북한이 쏜 총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을 했죠. 선생님 기록은 이명박 대통령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게 중단이 되었고, 개성공단도 운영이 되다가 박근혜 정권 때 개성공단 철수하면서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시작이 있어야지 나중에 통일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씨앗을 뿌렸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퍼주기다, 북한 정권에 이용당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큰 틀에서 통일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훗날 역사책에서는 쓰여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열어 제끼려고 했었던 햇볕 정책, 논쟁이 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 지금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햇볕 정책을 유지 계승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찬반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또 대통령을 승계를 하게 됐죠. 노무현 대통령도 햇볕 정책을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갔다라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육로로 차를 타고 북한으로 갑니다. 그래서 14선언이라고 해서 남북관계 발전과 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역시 평화선언을 하게 되면서 남북 교류의 어떤 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죠.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 수도를 옮기려고 했었어요. 지금 여러분 세종시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작품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 행정 수도를 이제 세종시로 이전하려고 했었지만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면서 이것이 반쪽 자리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지금도 올해에도 이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에 대해서 논쟁이 가열차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시작은 노무현 때라는 거. 그리고 한미 FTA가 체결이 되고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박근혜, 문재인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